안녕하세요. 예, 황정현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그 무슨 뜻인가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말이죠. 그 문제가 바로 적이 되겠죠.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 말을 가지고 먼저 서두로 삼냐면요. 이 논술이라는 것도 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논술을 상대방으로, 적으로 삼고 나를 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다.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뭐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을 먹을 것인지 이것도 문제죠. 옷을 고르는 문제 등등. 이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까지 우리는 늘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아마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진학하는 게 아마 부모님들의 아주 가장 큰 아마 문제라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입시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중학교 입학할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학 입시 자체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었어요. 저희 세대는 중학교 때 시험을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보고. 대학 갈 때는 뭐 거의 1점 몇 대 2대 1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 없어지고, 고등학교 시험 없어지고, 이제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 가기 위해서는 그냥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공부를 한 걸 갖다 한 번에 시험에 그냥 이게 모두 결정을 지으려 하니까 지금 대학 입시가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학 입시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교육이 만연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을 좀 더 쉽게 좀 내다 보니까 대학은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 우선 잘 모르겠으니까 논술이나 면접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술이나 면접이 대학 입학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시험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논술이라는 자체가 나의 어떤 적이고 상대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논술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이번 시간에 좀 다루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술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논술에 있어서 문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또 그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첫째 문제 되겠죠. 또 두 번째 관심사는 아마 이걸 거예요. 내가 써놓은 문제를 채점관들이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내가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잘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논술의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무엇이 궁금해 하는지 한번 일단 보고 또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논술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논술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논술에도 평가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점점 더 논술을 보는 대학교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논술의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잘 보셨죠? 네. 아마 어머님이나 아버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본다.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어떻게 출제해요? 어떤 점수 뭐 이렇게 잠깐 많이 묻죠. 네. 말하자면 상대방에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논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얘기도 바로 그 얘기죠. 논술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또 논술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 이걸 아이들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강의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하겠는데 첫째, 형식에 따르는 구분이 있어요. 논술은. 자, 하나는 뭐냐 요약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번째가 단독 과제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 번째가 자료 제시형, 네 번째가 완성형. 요게 말하자면은 논술의 형식에 따른 구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처음에 논술 시작할 때는 이 네 가지 유형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유형들 가운데서 두 가지 유형이 주로 출제되고 있어요, 경향이.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형하고 세 번째 자료 제시형. 요 문제가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형식에 따른 구분으로서 이런 요약형과 자료 제시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요약형이라는 자체는 보면 얼핏 생각하면요, 요약형 좀 쉽겠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은요, 뭐 주어진 글이 있잖아요. 주어진 걸 읽고 그냥 요약만 하면 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죠. 대개 보면 말이죠, 요약형이라는 자체는 그 대개 이런 거 만약에 한국인의 어떤 민족성이다 하는 주제를 갖고 긴 지문에 하는 글을 줘요. 그러면은 한국인의 어떤 민족성에 대한 긴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갖다 발췌해서 적절하게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평가할 때는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약형이라는 자체는 단순히 주어진 것을 요약하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요약하되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뭐예요, 새로운 글쓰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즉 바꾸어서 뭐냐면 남이 써놓은 것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써놓은 걸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새로운 내용을 구성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그 민족성을 500자 내로 요약해봐라. 그런데 대개 보면은 학생들은 요약형이니까 단순히 주어진 글만 요약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단순히 말한 사람이나 글 쓴 사람의 생각 자체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내 생각을 펼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요약형이라는 자체는 그 단순히 주어진 것을 요약하면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흔히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게 이제 자료 제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제시형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말이죠, 내용상의 구분하고도 관련되면 주로 찬반 토론형이나 논쟁형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주어진 자료를 하나 줘요. 근데 그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아까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쟁점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장자라는 사람이 쓴 천도편이라는 글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 글 속에 보면 말이죠, 성현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그 글이 있는데 그 어떤 왕이 그 성현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수레바퀴를 깎는 노인이 왕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지금 무슨 글을 읽고 계시냐 했더니 나는 성현의 말씀 읽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찌꺼기를 읽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성현의 말씀을 찌꺼기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네가 못 대면 넌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레바퀴를 깎는 그 노인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을 수레바퀴를 깎아가면서 상해를 했는데 수레바퀴가 꼭 맞도록 깎으려고 하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그 경험을 통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성현의 말씀은 성현의 깨달음이 그 책 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아마 성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책에 제대로 안 들어갔다면 그건 하나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 찌꺼기의 의미가 뭔가를 묻게 돼요. 그게 쟁점 파악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울 때 죽은 지식이 있고 살아있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찌꺼기라는 개념을 아마 그 편이라고 하는 노인은 그 아마 죽은 지식에 비유해서 인간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뭔가를 갖다 그런 논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제시해 주면 그 자료를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가는 이런 과정을 써나는 게 흔히 자료 제시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약형과 자료 제시형 이 두 가지 형태, 형식적인 그 구분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구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결됩니다만은, 이런 거 논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개 이런 유형들의 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가와 나 글을 읽고, 이러네요. 근데 가의 내용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글이에요. 나의 문제는 반대하는 쪽의 글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대중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바꿔서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기능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서 역기능, 잘못된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한 게 무엇인가 하는 가는 그 순기능을, 나는 역기능 두 개의 글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의 글을 읽고 어느 하나의 의견을 선택을 해서 그것이 왜 옳은가를 갖다가 증명해 나가고 또 다른 의견을 비판해 보라는 글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흔히 논쟁형 혹은 찬반 토론형의 문제라 그래요. 자, 그럴 때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그 양시론이나 양비론, 당위론을 가면 안 되겠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자기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 설득적인 글을 써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양시론, 양비론이나 그 어떤 그 당위론 같은 글의 주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재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안재시형이라는 거는 것은 논쟁형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어떤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 유형을 내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요. 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찬반이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요. 자, 이럴 때 환경 보존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국토 개발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해결형의 그 문제가 바로 대안제시형. 일부는 이걸 완성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가에서는 그 환경론자들의 어떤 주장이 있을 거고, 나글에서는 뭐예요? 개발론자의 주장이 있겠죠. 다에서 비워놔요. 그러면은 두 주장의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즉 대안을 뭐예요? 제시해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대안제시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분석평가형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 분석평가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표라든지 그래프를 주게 돼요. 그래서 도표와 그래프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분석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식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분석평가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용에 따른 구분은 그 논쟁형, 즉 찬반 토론형, 그 다음에 대안제시형, 그 다음에 분석평가형,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은 열심히, 저는 아까 형식에 따른 구분이 있었죠? 또 내용에 따른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내용에 따른 형식과 내용에 따른 문제가 제시가 되고 아이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제 기술하에 나가겠죠. 논술을 써 나가겠죠. 그런데 논술을 써 나가면서 어떤 문제에 또 주의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술의 독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채점하는 사람들이겠죠.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전문가들이에요. 일반적인 독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가들은 도대체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내 글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걸 머릿속에 늘 생각하면서 또 논술을 써야겠죠. 그래야만 전략적으로 뭐예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저 채점관들은 뭘 요구하고 어떤 평가 기준으로 내 글을 평가할지.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가 평가에 관련 그 평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게 평가는 말이죠. 내용의 평가. 내용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평가의 기준. 첫째가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측면이에요. 세 번째가 크게 나면 이제 표현. 그래서 대개 보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대개 이렇게 잡고 있어요. 뭐 프로테지를 꼭 따져보란다면은 뭐 내용을 한 40%로 잡을 수 있다든지, 논리가 한 30%, 그 다음에 표현을 한 30%, 이렇게 아마 대개 점수 평가 배당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일반적인 기준은 대개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또 내용에 대해서 또 세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개 우선 첫 번째가 내용 평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쟁점 있죠. 주어진 글에 대한 쟁점을 이 학생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없나를 갖다가 일단 체크를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시형에서 장자의 천도편이라는 글 가운데서 그 노인이, 수레바퀴 깎는 노인이 찌꺼기란 말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찌꺼기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못하느냐. 이게 소위 말해서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다루는 게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 예를 들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죽은 지식도 있고 산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식이 더 중요한가 하는 걸 판단하는 그런 과정, 즉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게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글은 아주 옛날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글에 나오는 그 내용이 현재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 사실에 대한 이해를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아니면 창의성,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창적인 사고를 발휘했는지, 또 독창적인 사고 자체가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바로 내용, 즉 40%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논리가 한 30% 정도 되게 차지한다 보거든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쟁점에 대한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에 대한 뭐예요? 근거 제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한지 안 한지를 또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게 논리의 일관성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두세 시간 그 논술 시간을 주게 되면은 처음에 자기 했던 주장과 뒷부분이 다를 수가 있게 변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자기의 주장이 일관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마지막에 자기가 결론을 내리면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론으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죠. 또 양쪽 다 옳다든지 양쪽 다 그러다든지 양비나 양시도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주장들 있어서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또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논거의 적합성 문제예요. 형식적인 그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또 논리의 어떤 비형식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논리의 일관성 문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논증 방식의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납적인 구성으로 썼는데 기납적 구성의 그 전개 방식이 일관되게 잘 전개되어 있는지, 연역적인 전개 방식이 일관적인데, 그래서 어떤 인과적이든 연역적이든 기납적이든 변정법적이든 간에 그 논증의 과정이 있거든요. 논증의 과정이 얼마나 잘 일관되게 잘 그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그 논증 방식의 타당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에 있는데요. 이 표현의 문제를 놓고 상당히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대개 어떤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일정한 글자 수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1800자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이런 식도 있을 수가 있죠. 양의 문제가 있어요. 시간과.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시간에 주어진 양을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글자 수와 관련해서 좀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채점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 돼요. 그런 거요. 그 다음에 특히 여학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게 논술적인 그런 문학적이나 감상적인 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아름다운
미사여구라든지 감상적인 글로 쓰게 되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 표현의 그 감점 요소가 돼요. 그런 점. 그 다음에 어휘의 정확성과 풍부성의 문제가 나와요. 자, 내가 어떤 말을 쓰는데, 어떤 단어를 쓰거나 어휘를 사용하는데, 그 어휘가 정말 그 상황에 적절한지, 안 그러면은, 지나치게 어떤 상투어들 있잖아요. 상투어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 잘 쓰면 안 되죠. 너무 흔한 말이 돼버렸죠. 안 그러면 유행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또, 그 말이 문맥에 맞냐, 안 맞냐, 그런 것도 따져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의 정확성의 문제를 따져요. 어법에 맞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어와 수어 사이가 추술호응 관계라 그러거든요. 추술호응 관계가 맞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걸 따져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단 관계가 있어요. 이제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그 문단과 문단 사이가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 관계가 너무 그냥 비약하거나 너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을 써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쓴다든지 이런 긴밀성이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또 굉장히 표현에 있어서의 평가의 기준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평가하는 사람 입장을 늘 배려해야 되거든요. 쓰는 사람은 자기 혼자 쓰지만은 평가하는 사람은 수백 명의 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저는 참 주의해야 뭐냐면은 대개 평가지는 원고지 형태를 주게 되죠. 그 원고지 형태를 주게 되면은 원고지 형태 한 칸 한 칸에 아주 정자로 또렷또렷하게 글자를 써주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글을 읽다 보면 완전 눈도 침침하고 피곤하게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아무렇게 막 날렸으면은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글에 대해서. 왜 글이 뭐 중요하니, 글자가 뭐 중요하니, 그건 사실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첫인상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글자가 아주 원고지 사용법에 딱 맞게끔 또렷또렷하게 정자로 잘 썼으면은 일단 첫인상이 참 얘가 글 내용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원고지를 쓸 때 네모칸 안에 정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정자로 쓰는 문제. 이것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글씨가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대학생들도 글씨를 보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요즘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글씨는 엉망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글씨체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문제예요. 맞춤법이 틀리면은 일단은 뭐예요? 이 논술이라는 것이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춤법이 틀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의심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렇죠? 맞춤법. 그 밖에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읽어보면요. 아주 깊은 내용도 아주 쉽게 잘 표현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쉬운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아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첫인상의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건지, 부정적 평가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심정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개 주어진 분량을 요즘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분량 내에서 18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이렇거든요. 그럼 1800자에서 100자가 많거나 100자가 적은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은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짧은 것도 사소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주어진 기준을 잘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평가 기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할 때 어떤 문제 유형들을 지금 출제하는지,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따르는 평가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으니까, 자, 논술 문제를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문제의 유형에서 보면요. 형식적인 뭐예요? 유형이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류가 됐다 그랬죠.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요약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요즘 천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가운데서 그 다음 뭡니까? 자료, 제시형.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약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어진 거를 단순하게 요약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주어진 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겉들여서 뭐예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제시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자기 주장과 충분한 뭐예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런 크게 나름 형식으로 나름 그 두 개의 유형이 형식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논쟁형, 찬반 토론이라는 게 있죠. 그때는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반 토론이니까 그렇겠죠. 둘 다 좋다, 둘 다 나쁘다,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어느 하나를, 이 논쟁이라는 자체는 말이죠.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뭐 좋다는 게 정답이고 나쁘다는 게 오답이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쟁형, 찬반 토론형은 하나의 그 논쟁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갖다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분석형, 대안 제시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대되는 의견을 놓고 새로운 어떤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 평가형은 뭐냐면 도표나 그래프를 갖고 이제 분석해서 평가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시하고 나서 평가할 때는 이제 내용적인 면과 그 다음 뭐예요? 논리적인 면, 그 다음에 표현.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논술의 실질적인 문제, 즉 자료, 그 문제 유형과 그다음 평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준을 늘 머릿속에 두고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면은 평가자의 뭐예요? 평가 기준에 맞도록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술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수능 끝나고 한 달 안에 논술 연습해가지고 대학 간다. 그런 생각 절대 안 된다. 버리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많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꾸준한 시간을 갖고 해나가면 아이들이 논술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